네, 한류와 언어 6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의 자료 8쪽. 네,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제가 막 문자만 보이다가 간만에 그림 나오니까 좋죠. 네. 거기 이제 아리랑 TV입니다. 아리랑 TV, 아리랑 국제방송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그 아리랑 TV는 1997년, 그러니까 딱 그 한류를 상품으로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정책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무렵에 이제 말하자면, 국가 홍보의 목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개국한 한국문화 종합 편성 채널로 외국어로 방송을 합니다. 외국어로 방송을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조금만 뭐 나보다 더 잘 알겠죠. 그래서 1997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선 방송국을 개국한 이래 1999년 이제 한국 당연히 최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위성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그 옛날에 한참 그 신혼여행 많이 갔던 막 푸켓이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거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이제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에는 그 이제 그 뭐죠? 방송이 아예 이제 이런 아리랑 방송이라 아리랑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에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방송 권역을 확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내보내게 됐죠. 초기 송출에서는 주로 이제 시청자들이 교포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교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1박 2일 우리 아들이 18학번 우리 아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런닝맨하고 1박 2일은 아주 빼도 참고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데 1박 2일에서 이제 그 한국 관광공사에서 왜 범 내려온단가 그걸로 한번 크게 히트치면서 그거를 또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선생님이 한류 관련되는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딱 추천 영상으로 와 있었는데 뭐 하도 뭐 이제 뭐 그 K-팝과 관련되든 거나 K-드라마와 관련돼서는 그 뭐 자막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뭐죠? 댓글이 워낙 외국인 댓글이 많은 걸 뭐 방탄 댓글은 한국어 댓글을 찾을 수도 없는 정도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1박 2일도 보는구나. 뭐 본다는 건 알았어요. 옛날에 외국인 그 열성 팬들이 와서 한번 특집을 진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방송국의 목적은 방송 및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그다음 이미지 제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문화 교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나와의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일종의 문화 우월주, 이것도 내가 농담처럼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의 자존감 못지않게 국가적 자존감도 필요하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상의 세대들이 어떤 사대적 사상, 옛날에 조선시대 중국을 모셨던 사대 사상이라면, 뭐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다 미국이나 뭐 유럽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대 사상도 사실은 어떤 그런 국가적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또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한 자일수록 대등한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 경제가 문화와 크게 관련을 갖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타문화 존중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한류가 수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9쪽에는요, 한국 컨텐츠진흥원이라고 해서, 뭐, 코이카는 들어봤을 텐데, 뭐, 코카, 이렇게,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컨텐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경이 나와 있고, 뭐, 정말 이걸 보면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겠죠?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 영상산업진흥원이 등 과거에 이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이런 5개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2009년 그러니까 옛날에 번영문화원도 있고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을 쫙 묶어버린 거예요. 쫙 묶어서 아주 위탁 집행형의 준정부기관이에요. 막강한 파워를 줬죠. 위탁 집행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탁업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 안에서 예를 들면 서울여대 학생처 안에
취업 경력 개발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취경팀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컨설턴트하고 진로 상담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전문 취업과 관련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 업체에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컨설턴트를 초빙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위탁 사업이라고 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다 모시고 그다음에 그 강의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개수의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을 이 정부기관이 아무리 큰 정부기관으로 만들어놨다 해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거나 지금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정성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부조리한 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원래 흩어져 있던 5개의 기관을 모아놨기 때문에 조직은 5개의 본부로 이루어져서 경영관리, 제작지원, 글로벌 사업, 문화기술, 기반조성 뭐 이렇게 17팀, 1센터, 그 다음에 산업정책실, 융합형 콘텐츠단, 콘텐츠 이용보건센터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상담을 했더니 사실 선생님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아마 이런 데는 뭐 공기업이니까 처우도 좋을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고 아마 알아보고 지원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 영국, 네. 또 주요 시설로는 뭐 문화 콘텐츠 센터,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방송 사료관, 뭐 HD 제작 시설, 편집 시설, 뭐 스튜디오 등등등등등. 뭐 지금은 더 다양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작년에 올해 그 기사를 얼마 전 기사를 봤더니 한류 콘텐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K-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 영상 그 온라인 콘서트로 큰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해서 뭐 굉장히 세련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실감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네. 그리고 지금은 나주 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혁신도시니 세종시내에서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지금 뭐 이제 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고 해서 지방대부터 문 닫는 올해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인구 관련되는 얘기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몇백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2,500만 명, 나머지 지방이 2,700만 명.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붕괴죠.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고는 서울 인근은 홍콩처럼 정말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모여 살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줄 수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류 콘텐츠를 우리가 생산해서 소위 말해서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또 만들어냈던 기관과 또 더빙, 자막,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서도 또 다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다음 쪽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쪽입니다. K-팝과 로마자 표기법. 네, 이 로마자 표기법은 아는 친구들은 국어문학과 학생들도 그거 그런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소위 이제 국문과 국어 어문학과 계열들은 문학과 어학으로 나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요 교수님들이 어학바, 문학바, 뭐 우리 저 뭐라고 할까요? 대중문화에서 말하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뭐 빠순이, 네,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학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전공 친구들은 뭐야 뭐 불리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친숙할 겁니다. 아마 친숙해서 이거 뭐 이렇게 세븐틴이 뭘 발표를 하면 뭐를 하면 뜨는 거 또 선생님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팬 번역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 화면이 뭐 자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 일단 우리 가사가 있죠. 설령 내 무릎에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묻히지 않는 이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는 뭘까요? 작은 글씨로 된 건 자세히 보면 그게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듀란 듀란을 너무 좋아하고 존 테일러가 노래 부르는 거 따라 부르고 싶어. 그러니까 그의 영어를 따라 노래 부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지금처럼 다양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원어를 뭐 지금은 플로만 봐도 혹은 뭐 멜론만 봐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야, 너 오늘 별방 가서 혹은 뭐 골든 디스크 쇼 들으면서 이거 노래 가사 서로 적어서 맞추자. 그럼 뭘로 적어올까요? 잘 못 알아듣는 단어는 다 그래서 한글로 막 받아 적어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외국인들이 역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글로 쓰는 게 아니니까 뭘까요? 로마자, 소위 말해서 알파벳을 쓰겠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자 표기법 혹은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써요. 지하철역이라든지 도로명, 지명 이런데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오면 길도 찾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공자들이 우리 국문과 학생들이 저 로마자 표기법 제대로 된 거야 틀린 거야 김경아 교수님이 과제로 냈으니 지하철역을 돌면서 역사의 로마자 표기법을 확인해 봐야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모국어 하자들은 로마자 표기법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많아져서 이걸 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방탄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인 것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케이팝이 나오면 방탄의 노래를 한번 내놓으면 쫙 붙죠. 쫙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릴릭, 그 다음에 한, 롬, 잉글리시 이렇게 다 소개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랍습니다. 전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 안에 로마자 표기법이 보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로마자 표기법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 그럼 로마자가 뭔지를 한번 또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네, 로마자 표기법이 뭐냐? 이제 영어로는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자 표기법은 왜 그러니까 알파벳을 로마자라고 하느냐면 알파벳이라는 것은 별말이 아니에요. 알파벳은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에요. 알파가 먼저 A죠. 그리스자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자는 알파벳은 알파와 베타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AB의 글자라는 것이죠. 이 알파는 솥불의 모양이에요. 옛날에 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의 명칭이 아닙니다. 한자요? 한나라사 한족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건 국뽕 아니라니까 한글 칭찬하는 건 국뽕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미 유럽의 학자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다가 아니라 인류의 어떤 지적 유산의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는 한국 학자들은 오히려 민망해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의 이름도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죠? 한글. 이건 주시경 선생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 세종이 붙인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옛날 문자들은 그런 거 이름 없어요. 뭐 최초의 문자 그러면 수메르인의 쐐기 문자 뭐 어떤 민족의 무슨 문자 뭐 이렇게 되죠. 페니키아인들의 문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마자는 알파벳. 근데 알파벳의 뿌리가 뭐냐면 알파벳의 뿌리는 놀랍게도 이집트 문자예요. 당연한 겁니다. 지중해 연안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형 문자 떠올리면 안 돼요. 초기에는 그런 상형 문자지만 나중에는 좀 더 간단한 민용 문자, 백성들이 쓸 수 있는 흘림체의 민용 문자로 바뀌고 이게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이끌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상인들이 있었어요. 자, 무역을 하려고 하면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고대 그리스에 넘겨주고 그리스인들도 또 그거를 수용해서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그것이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전 유럽에 펴지면서 로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과 로마자는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왜 굳이 뭐 알고 보면 뿌리는 그리스자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럼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의 중세 이전 그리고 중세 이후에 어떤 공통 문화의 베이스가 됐으니까 로마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알파벳처럼 생긴 형태들은 모두 로마자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들 그 로마자의 형태를 가진 것 중에 소위 우리가 알파벳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모양이 다른 것이 이쪽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키릴이라고 하는 어떤 저기 이제 말하자면 종교인이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쪽은 그 기독교 계통에서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좀 다른 종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키릴이라고 하는 수도승이 만들어낸 문자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간에, 네, 그래서 이제 로마자라고 하는 말을 결과적으로는 알파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로마자 표기법은 전부터 써오던 그 고유 문자를 버리고 그 대신 로마자를 사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로마니제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쓰던 문자를 버리고 아예 로마자로 바꾸는 것, 알파벳 형태로 바꾸는 것과 우리처럼 특정의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읽게 하기 위한 어떤 도로 표지판 이렇게 사용하는 로마니제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 개혁의 측면의 로마니제이션이 있고 사용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로마니제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자 개혁의 측면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터키 문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랑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친밀하고 원래 터키는 이쪽 아시아 쪽에 살았던 돌골족으로 보고 있어요. 돌골, 노르크, 투르크 이름도 비슷하죠. 이게 넘어가면서 튜르크가 되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뭐 할렘이라든지 이게 투르크족이 영어로 하면 터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쪽에 살다가 서진을 하면서 옛날에는 돌골 문자도 있었는데 돌골 문자는 한자를 약간 변형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갑니다. 가게 되면서 뭐를 수용하게 되면 터키는 이슬람을 믿죠. 이슬람을 수용하게 되면서 그럼 문자를 뭘 쓰게 될까요? 아랍 문자를 쓰게 됐어요. 아랍 문자를 쓰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터키어는 알타이어라 이겁니다. 우리랑 계통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에는 무슨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고구려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뿌리가 사실 이제 이 터키라는 나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유럽과 십자군 전쟁을 일으면서 유럽 문화와 갈등과 충돌과 수용을 하게 되고 아랍 문화, 종교적으로 아랍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고대로부터 중세는 8세기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떤 돌골 문화라고 해서 아시아 문화. 정말 이제 그야말로 문화가 만나는 그래서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오르한 파무크의 그 문학 노벨상을 탄 작품도 있잖아요. 이스탄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문화가 다 모인 그런 고대 그로부터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흐르면 안 되니까. 자, 터키는 알타이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랍 문화권에 들어가 버렸어요. 종교로 이슬람을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럼 이슬람을 수용하니까 이슬람은 어때요? 믿을래?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칼이냐? 코란이냐? 이렇게 되죠. 그럼 코란을 믿겠죠? 그럼 그 코란은 아랍어로, 아랍 문자로 쓰여 있겠죠? 그럼 아랍 문자를 읽어야지 그 종교를 수용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랍 문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터키어는 알타이어라는 거예요. 알타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 국어 알타이어라고 배웠죠. 모음 조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 양모음, 음모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모음이 꽤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짝을 이뤄서 모음 조화를 이루려면. 근데 아랍어는요. 전 세계의 언어 가운데 모음이 가장 적은 언어예요. 알타이어는요. 상대적으로 모음이 많아요.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서 우리가 7개의 모음 정도에서 10개의 모음을 현대 국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방언까지 수용을 하면. 그런데 아랍어는 터키어도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뭔가 모음이 많겠죠. 모음 조화가. 근데 아랍어는 모음이 3개밖에 없어. 그냥 생각해봐도 어떨까? 야, 이거 아랍 문자를 빌어서 터키어를 쓴다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엄청 불편했겠죠. 마치 우리가 중국 문자인 한자를 빌어 쓰는 것만큼 아주 불편한 문자 생활을 수세 기간에 걸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다가 터키가 자, 그렇게 문자 생활이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공부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한자 공부하는 거 좋아요? 왜요? 힘드니까요. 한글은 그냥 어느 날 하다 보니 다 됐죠. 솔직히 말하면 세종대왕의 말씀대로 조금 영리한 사람이면 특히 성인의 경우에 반나절이면 된다. 그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터키에서 그 이제 그 케말 파샤라고 하는 독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박통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를 한 사람이고 군인인데 아타투르크라고 해서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말 파샤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재를 하긴 하지만 정치 개혁과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문자 개혁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다간 터키 말아먹을 거야. 이거 큰일 나. 우리는 어차피 이게 너무 힘들어. 해서 알파벳을 수용합니다. 알파벳에다가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해서 IPA 기호,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해서 발음 기호 같은 게 또 있어요. 발음 기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조합을 해서 로마니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즉 완벽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미 알파벳과는 다르지만 형태는 알파벳이고 거기에 음성 기호도 좀 섞어가지고 이제 문자 개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문자 개혁으로서의 로마니제이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아랍 문자. 우리가 비록 이슬람을 믿더라도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문자 개혁을 하자.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안 그러면 이게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대왕 때도 쉽지 않았죠. 채말리 반대성수 등등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터키는 문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문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도 굉장히 그런 게 뭐냐면 알파벳에는 모음이 5글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개가 조합이 돼서 그렇지 뭐 O가 있고 OA가 되면 다른 발음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알타이어가 모음이 많아서 이것도 또 불편하니까 음소음기호를 갖다 쓰게 되는 거죠. 네, 이처럼 자국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필요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로마자를 자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해서 수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면적인 우리가 뭐하러 이래요. 베트남 같은 경우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런 나라들 꽤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반면 우리가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지명, 인명, 또 그다음에 도로명, 여러 가지 뭐 책 이름 뭐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게 됐고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 책을 공부를 해봐도 한글 맞춤법 책을 공부해도 뒷부분에 외래어 표기법도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은 뭐냐면 코리아니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나 이런 어떤 뭐 위태리어든 영어든 뭐 일본어든 이것을 한글로 바꾸는 것을 외래어 표기법, 코리아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김경아를 영어로 KIM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방안.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방안은 1832년 독일인 지볼트라고 하는 사람의 안도 있었고요. 또 서양의 동양학자나 선교사들이 만든 안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초기에. 이 사람들이 한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책을 써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그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했던 거죠. 조선을 어떻게 쓸 것이냐, J로 쓸 것이냐, CH로 쓸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일단 안을 만들지만 공적 그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잖아요. 조선 좀 아래 뭐 이런 거 생각할 여력도 없고 또 일제 강점기와 함께.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 선교사들이 19세기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국어와 한글 연구자들이 됩니다. 참으로 재밌게도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후 정인섭, 최연배, 박창희 등 국내 학자들이 만든 안도 있고 조선어학회 안과 이후 해방 이후 1948년, 59년, 84년 등 문교부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2000년 문화관광부 안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부가 없어요. 지금은 문화체육부죠. 문체부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문화관광부 안이 2000년의 안이 지금까지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춤법의 개정이 항상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로마자 표기법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맥킨라이 샤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틴 시스템, 마틴이라고 하는 세뮤얼 E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초기 그 한국어 학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런 큰 대학자예요. 그래서 세뮤얼 E 마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일대 교수였기 때문에 예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2000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목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근데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예일 시스템을 써요. 자기들한테는 예일 시스템이 편한 것이고 근데 국내에서 우리가 쓰는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데 되게 재밌는 건 K-팝의 로마니제이션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예일 시스템을 쓰는 학자들은 학문 목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의 그 뭐랄까 경계적 문화로서 그냥 일종의 블루오션 될까 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다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그야말로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한국적 방식, 왜냐면 기계적 번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네, 재밌죠. 네,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사실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로마자란 뭐냐? 왜 영어 표기라고 하지 않느냐? 네, 뭐 다른 말로 차라리 라틴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좀 두서없이 말한 걸 한번 정리를 하면 히에로글리픽스라고 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는데 그것을 계승한 셈 문자, 세미틱 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언어의 여러 가지 계통을 나눌 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족은 language famil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럽 제어들, 제어라는 말은 모두 제자예요. 유럽의 모든 언어들과 인도가 묶여 있어요. 자, 인도 사람 흑인 아니죠. 얼굴이 까말 뿐. 그죠? 다르게 생겼죠? 인도는 원래 아까 돌고올족은 동쪽에 살다가 서진을 했다면 인도 사람들은 아리안족이에요. 인도의 원주민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비다족이 지금도 살고 있고 드라비다어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족과 언어와 종교가 혼합된 대국가입니다. 어쨌든 이 아리안족이 서유럽 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다가 동진을 해요. 그래서 정착을 합니다. 아리안족의 아리안어죠. 그리고 이들이 쓴 문자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 문자고.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법문자라고 하고 이게 불경언에도 널리 퍼집니다. 여러분들도 산스크리트어를 하나 알고 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네, 반야심경의 한 구절입니다. 네, 마술주문 아니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인도의 언어학자 아니 영국의 언어학자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연구도 할 겸 뭐 교수는 뭐 연구비 주면 헐렐레 하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갔어. 막 봤더니 산스크리트 비문을 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영어랑 거의 비슷하네. 뭐지? 이렇게 되면서 연구를 했더니 이제 같은 계통의 언어인데 이제 이런 민족 이동을 통해서 분리되었다. 이러면서 랭귀지 패밀리, 어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18세기, 19세기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알타이어, 몽고, 터키어, 퉁구스어, 지금은 사라진 언어들 얘기했었죠. 한국어, 일본어 약간 수상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알타이어가 근데 한국어랑 좀 가깝지 않을까? 중국 티베터족. 그 다음부터는 지금 되게 애매해. 인도 유럽 어족의 계통은 거의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문헌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남아있는데 이쪽 어떤 알타이어만 해도 사실 한국어도 정확히 말하면 알타이어라는 심증이 있지 물증은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만드는 중국, 티베터족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 셈 문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셈햄 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셈족, 햄족. 북아프리카 쪽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집트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들 민족이 사용한 문자가 셈 문자기예요. 세미틱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대 문명에 그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원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아유 그 셈 문자나 얘기하려고 참 썰이 길었죠. 또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수업 듣는 거 아닌가요? 셈 문자 갈래의 여러 문자 가운데 하나인 아까도 말했지만 지중해 연안의 무역 강대국이었던 페니키아. 네. 그다음에 이게 그리스로 전해지고 여기서 중요한 문자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페니키아 문자에는 그리스 문자에 없던 자음 문자가 있었는데 원래 몸을 표기하지 않던 음절무자였던 그리스 문자는 이들을 수용해서 모음자와 자음자를 구별하여 음소 문자인 그리스 문자, 알파와 베타의 문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후 로마 제국이 알파벳을 사용하며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면 음절자가 뭐냐, 음소 문자가 뭐냐.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뭐 다 여러분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일본 문자가 음절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내가 출석부터 알고 있는데 몇 음절이에요? 아마 대답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3음절이죠. 우리는 3음절, 한 음절이 한 글자예요. 그런데 김이라고 하는 한 음절 글자는 몇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문자 속에는 기역과 미음이라는 자음자와 이라고 하는 모음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음절 문자와 음소 문자, 자음자와 모음자로 구별되는 음소 문자 중 어느 것이 문자 발달 단계에서 더 발달한 문자일까요? 당연히 자음자와 모음자로 분리되는 음소 문자겠죠. 네. 뭐 한국의 학자들은 나조차도 한글은 음소 문자다. 뭐 거기서 끝나고 싶은데 오히려 서구의 학자들이 음소보다 더 발달한 저기 뭐죠? 자질 문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감사한 얘기지만 한국 학자들은 음소 문자다 뭐 이런 정도로 수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문자는 원래 음절 문자 단계였는데 페니키아랑 거래를 하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와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페니키아의 그 자음자를 수용해서 모음과 자음자를 구별하게 되고 이게 널리 퍼져서 오늘날의 알파와 베타의 문자. 네, 알파가 내가 베타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알파는 소뿔이에요. 원래 이게 얘도 다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 출신이거든요. 모든 문자의 시작은 상형 문자예요. 한글처럼 어느 날 두둥하고 발명품으로 만든 한글은 제작 과정의 특이성으로도 특별한 문자, 인벤션 발명품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가 중요하겠어요. 소뿔의 형상. 그러고 보니 소뿔 같지 않아요? 네. 어머. 예. 네. 그러면 일단 그렇기 때문에 로마자를 영어 표기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면 다양한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알파벳을 수용해서 자기 아까 터키처럼 이제 터키가 가장 대표적이었거든요. 터키처럼 자국의 편리한 방향으로 자국의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에 따라서 수용 방식을 달리하여 이제 문자로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2쪽까지 네,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 3차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